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지역 축제들이 일제히 부활하고 가는 곳마다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죠. 축제나 관광지 가면 이런 바가지 요금이나 불편사항은 과거에도 늘 있었던 문제인데요. 최근엔 누가 봐도 이건 정도가 지나치다 싶은 인증사진들이 인터넷이나 SNS에 자주 올라오고 다시는 지역 축제에 가지 않겠다. 곳곳에서 이런 관광객들의 불만과 성토가 눈에 띄게 는 것 같습니다. 지역 축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급기야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또 축제 주관기관들이 바가지 요금 근절을 약속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오는 18일부터는 축제 먹거리 가격을 사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판매 품목 가격을 세밀히 점검하고요. 그 결과를 연말에 예정된 내년도 축제 지정 심사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는데요. 축제가 지역 명물로 자리 잡는데도 신뢰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참가 사업자 선정부터 가격 기준 마련 또 그런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주최 측의 책임 있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처럼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지역 축제들이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보고요. 7월 6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농수산 이슈 살펴보고요.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 날씨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에는요. 세계 속에서 일상 속에서 눈에 띄고 있는 멋진 우리 옷 한복 여행길 떠나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면 강원도 봉평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것의 최대 주산지는 제주도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최근 이상기후와 많은 장맛비로 피해가 커지면서 농민들이 이것의 밭을 갈아엎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음식하면 평양냉면, 소바, 전병 등이 있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 농수산 이슈에서 언급될 텐데요.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또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 중 하나가 농업인데요. 제주 지역 농민들이 이상기후에 속을 태우고 있답니다. 어제는 수확을 앞둔 메밀밭을 갈아엎으면서 속수무책인 이상기후 피해 구제책을 촉구했다고 하는데요. 농수산 이슈, 오늘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 지역 농업 현장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제주 지역의 이상기후 피해가 심각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주 지역 농민들이 지난 겨울 월동 채소를 재배할 때부터 최근 봄 농사의 수확을 하기까지 이상기후에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밤부터 첫 장맛비가 내렸고요. 네. 28일까지 닷새간 비가 내렸습니다. 7월 들어서도 장마 영향 여전한 상황입니다. 어제 오늘 멈췄던 비 소식은 내일 다시 이어질 전망입니다. 올해 슈퍼엘니뇨 발생도가 커지고 있죠. 폭염이라든가 집중호우, 태풍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육지의 어느 지역보다 제주 지역에서 이상기후, 특히 농업 분야에서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날씨로 인한 제주 지역 농업 피해 상황 어느 정도인가요? 예, 언론 보도 많이 됐는데요. 어제 수확을 앞둔 메밀밭을 갈아엎고 말았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메밀밭에 트랙터 7대가 모였고요. 1헥타르 면적의 메밀밭을 10여 분 갈아엎었습니다.
갈아엎기 전에 메밀밭 상황은 이 수확 시기가 한참 지났지만 메밀이 성인 골반까지는 자랐어야 하는데 네. 무릎 높이에도 못 미칠 만큼 생육이 굉장히 부실했고요. 아직 배지하는 메밀 이삭에서 다시 싹이 돋는 수발화가 진행돼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제주 농민들이 심은 올해 봄 메밀 농사는 망쳤습니다. 이렇게 메밀밭이 망가진 이유가 날씨 탓이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서귀포시의 메밀밭을 어제 갈아엎었지만 네. 이미 지난달 28일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제주도연맹이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제주농업의 이상기후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동 제주도연맹은 성명에서 봄 농사를 시작하고 이제 수확을 해야 할 시기인데 수확의 기쁨은커녕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하소연했는데요. 봄철의 이상기후로 인해서 각종 작물들의 생육이 저하돼서 상품 가치가 없다는 점, 그래서 밭을 갈아엎고 있고 그나마 남아있는 작물들을 이 장마가 들면서 수확을 포기해야 될 실정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수확기가 끝난 제주의 초당 옥수수, 단호박에서 좀 피해가 컸고요. 밀밭에서도 수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메밀은 이상기후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봄에 메밀 재배를 많이 하나 봐요. 예, 메밀하면 강원도 봉평 떠올리기 쉽습니다. 네.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이 소설 배경이 강원도 봉평이기 때문일 텐데요. 사실 전국에서 메밀을 가장 많이 재배하는 지역은 제주입니다. 메밀은 이 봄과 가을에 이모작이 가능하고 척박한 땅에서도 비교적 잘 자라는 특성이 제주와 맞아 떨어진 결과이기도 한데요. 우선 이 수확기를 맞은 제주 지역의 봄 메밀 재배 면적은 900헥타르가량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3분의 1 정도인 300헥타르가량이 올해 수발화 현상과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메밀의 이번 수발화 피해는 비가 많이 오면서 햇빛이 부족한 날이 지속된 게 원인인데요.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 제주도 지역에 기온이 오르지 않았다 그래요. 아침 저녁 굉장히 서늘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생육이 전반적으로 미숙해진 상태로 수확기를 맞았고 장마까지 겹치면서 메밀 이삭에서 싹이 트는 수발화 현상이 생긴 겁니다. 수발화가 진행된 작물은 식용으로도 적합하지 않고요. 종자용으로도 사용이 어렵습니다. 네. 살 때도 없다 보니까 결국 수확을 포기한 채 어제처럼 메밀밭을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답답합니다. 다른 작물들 상황은 어떤가요? 예,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제주 지역이 한참 인기가 있는 농산물 중 하나가 초당 옥수수인데요. 네. 수확기가 이미 끝났거든요. 역시 작황이 몹시 좋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초당 옥수수 밭을 갈아엎는 농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단호박도 생육이 굉장히 늦어져서 온전한 수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제주 농민분들한테 어제 저희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제주도 차원의 피해 조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제주도 농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메밀의 수발화 대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재해 인정을 요구했다고 하고요.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주도에 재난신고 접수 진행을 통보해 왔다고 합니다. 제주도 내 읍면동에서 오는 10일까지 피해 신고를 접수받습니다. 또 현재 제주도에선 가을에 심는 메밀만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봄에 심는 메밀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수확기는 아니긴 한데 감귤 과수원도 영향을 받을까요? 받겠죠? 예, 제가 어제 이제 전농 제주도연맹 김윤천 의장에게 전화로 상황을 좀 들어봤는데요. 노지에서 재배한 작물의 피해는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이고 시설 안에서 재배한 농작물도 작황이 좋지 않게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주하면 떠오르는 이 감귤 같은 경우도 지금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감귤이 있는데 낙과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다 이제 열매들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비를 직접 맞진 않지만 햇빛이 부족한 건 노지나 시설이나 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하우스 감귤의 생육도 좋지 않고 당도에도 영향을 받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겨울이 육지에 비해서 따뜻하다 보니까 겨울철에 싱싱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기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월동무, 당근 등이 대표적인데 지난해 가을에 무파동기에 비가 많이 왔고요. 또 겨울에 기온이 뚝 떨어져서 월동무의 언 피해도 심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겨울 농사의 주작물이 월동무가 망가지고 또 봄에 수확하는 메밀, 단호박, 초당 옥수수도 망가지고 농사를 짓는 족족 날씨에 피해를 입다 보니까 이제 다시 가을 농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농민분들이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매일 프로그램 시작에 우리 농업 관련 이슈들을 다루는데 하루하루 진짜 하는 일들이 장난 아니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농사가 망쳐진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정말 극한 직업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이상기후 문제는 점점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매년 반복되고 있고, 근데 이에 따른 대책도 사실상 없다 보니까 굉장히 그렇죠. 농민분들이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날씨가 좋지 않으면 생육 부진하고 병충해는 많아지기 때문에 각종 비료라든가 농약 사용도 많아지는 조건이 됩니다. 환경에 대한 우려도 우려지만 생산비도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가뜩이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로 제주 지역은 초비상 상황인데 이상기후까지 농민들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 문턱 낮춰주시고요. 보상도 현실화하는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명서 발표하고 밭 갈아엎어야지 농정당국이 움직이는 것도 현장에서 굉장히 답답해하셨는데요. 제주도 차원의 실태조사도 이 농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돼야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태풍만 피하면 된다 얘기하던 농민들이 이제 더 예측 불가능해진 기후와도 맞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날씨 피해가 큰 제주 농업 실태 살펴봤습니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날 날씨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정신건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재현입니다. 저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날씨. 그렇죠. 네, 너무 네. 덥습니다. 맞습니다. 네, 더우면 영향을 받죠? 네, 그렇죠. 날씨 많이 더워졌잖아요. 굉장히. 네. 요즘 밖에 나가면은 덥다 못해 햇볕이 따갑다 이런 느낌도 많이 받고 불쾌지수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네. 이런 날씨에 기분이 계속 상당히 오락가락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날씨와 기후 그리고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요즘 같은 날씨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불쾌지수. 네, 이 얘기가 그렇죠. 아닌가 싶은데 오늘 막 불쾌지수 몇이야? 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실제로 그 불쾌지수의 증가가 심리적인 면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불쾌지수라는 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간단한 공식으로 구해진 수치거든요. 그 공식에 대한 변수가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온이고 하나는 습도거든요. 그 기온의 습도와 높낮이에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불쾌감이 느끼는 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자료에 따르면은 불쾌지수가 70에서 75%인 경우에는 10%, 그리고 75에서 80 정도는 절반 정도, 네. 80 넘으면 대부분이 좀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요즘 날씨가 검색을 해보니까 한 80 정도, 계속 오르락내리락 80 하는데, 정도. 그러니까 네. 대부분 좀 짜증을 많이 내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덥고 습한 날씨가 네. 우리 기분을 자극하기 마련인데요. 그러니까 분노나 우발적 감정으로 인해 벌어지는 폭력 사건이나 범죄 같은 것들이 무더운 날씨 더 증가한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보면 날씨가 선선하고 좀 시원할 때 좀 마음이 좀 너그러워지고 더울 때 막 짜증내고 막 이렇죠. 전 그렇진 않네요. 저만 그런가요? 여기서 한 반발 빼볼게요. 네. 그 정도는 아닌데. 사실 그래요. 네. 근데 날씨가 더울 때, 뭐라 그럴까요? 좀 활기가 나는 부분도 없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쵸.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경우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 같은데 되게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네. 기분이 사실 항상 파도처럼 조금씩 출렁이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날씨가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때 출렁임이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연구 통해서 증명된 부분이 좀 있는데요. 네. 어떤 연구에서는 북미와 멕시코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봤을 때 기온이 1도씩 올라갈수록 극단적 선택을 인한 사망률이 두 나라 평균에서 1.4%씩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적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네. 전체 숫자로 따지면 굉장히 좀 많은 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요즘 지구 온난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2050년까지 평균 기온이 한 2.5도씩 올라가다 보면은 이에 따른 극단적 선택의 비율도 점점 증가할 것이다. 내다보는 무섭습니다. 자료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어떤 연구에서는 14개월 동안에 한 SNS에 올라온 6만여 개의 게시물을 조사해 보니까 기온 상승이 이어지면서 게시물에서 유독 많이 쓰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네. 이게 혼자, 외로운, 갇힌 이런 단어들을 좀 고립되고 우울한 정서를 드러내는 단어들을 좀 사용하는 게시물이 증가한 양상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씨나 습도, 체감 같은 것들이 기분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얘기겠죠. 그렇군요. 이 이상기후가 아까 그 제주도 메밀밭 막 갈아엎었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무더위가 네. 정신과 질환까지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놀라운데요, 사실. 예, 그렇죠. 네. 뭐 어떤 연구에서는 2022년도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취리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높은 습도와 높은 기온에 노출이 되면은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의 증상이 좀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발표했고요. 우리가 흔히 조울증이라고 부르는 양극성 장애 환자분들의 극단적 선택이 늘어났다. 라는 통계도 있고요. 또 우울증이 또 흔한 병이지 않습니까? 네. 그 우울증에 있어서 열대야가 지속이 되니까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수면 패턴이 흔들리게 되고 또 기분도 따라서 계속 흔들리게 되죠. 더위로 인한 활동 감소도 활력을 줄이게 해서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또 정신과 질환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특징적으로 여러 스트레스에 상당히 취약한 그런 특징을 가지는데 더위 자체가 좀 심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지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어떤 연구에서는 정신과 환자분들이 먹는 약이 생리적으로 이제 무더위로 인한 생체 처리를 해야 되는데 더위를 처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열과 관련된 신체 질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는 거죠. 그러네요. 그 무더위가 이렇게 우리 마음과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는데요. 네. 뭐 한 가지 원인만을 꼽기는 힘들겠습니다만 뇌의 온도 조절과 관련된 생물학적 변화가 원인 중 하나를 꼽고 있거든요. 무더위가 심해지면은 보통 우리가 열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몸에서. 네. 그래서 혈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신체 내에서 분포가 자동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뇌로 흘러가는 혈류의 변화도 영향을 받게 되고 뇌 안의 신경 전달 물질의 영향도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또 이제 무더위를 오래 접하게 되면은 생각하는 능력이나 혹은 복잡한 인지로 상황을 해결하는 능력 같은 것들이 좀 활성도가 떨어지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공격성이 좀 증가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좀 더우면 막 마음이 조급해지고 화가 나고 그리고 요즘 막 짜증을 막 내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더위가 심한 날에 에어컨이 없는 방에 있는 사람의 인지력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되게 더운 날씨에 노출됐을 때 그 능력이 좀 13% 정도 떨어지고 네. 또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반응 시간도 더 짧아지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상상만 해도 에어컨이 없는 더운 방에 있다. 그렇죠. 네, 뭐 당연히 뭐 짜지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수치가 한 10% 이상 정도 떨어진다고 하니까 상당히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심플하게 그 무더위는 뇌에 영향을 끼친다. 네, 뇌에 영향을 끼치고 뇌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꾸 기분이라든지 정서적인 부분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무더위에 정신 건강을 좀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더운 날씨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잘 견딜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너무 더울 때 우리 마음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인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알고 있어야 된다. 네,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자주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체크하면서 적절한 영양 섭취나 수분 섭취를 잘 조절해야 될 것이고요. 또 신체적으로 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노인분이라든지 네. 아니면 좀 어린아이 같은 뭐 그런 분들은 좀 자기 몸을 좀 잘 챙겨야 되는 그런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 열대야가 지속되면 불면증이 또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이나 뭐 조울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면이 나빠지는 것 자체가 건강을 확 나빠지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서늘할 때 수면 질이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입면하는 시간대에는 에어컨 온도를 약간 서늘하다 싶은 정도로 설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덥다고 시원한 데만 있고 싶어 하잖아요. 진짜 더울 때 나가기 싫어하는데 시원한 방에만 계시려고 할 것이 아니고 적절한 활동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실 찾은 분들한테도 너무 더운 시간 피해서 이른 아침이라든지 아니면 저녁 시간이나 이럴 때는 좀 힘들지 않은 정도의 산책을 자주자주 하시라고 제가 권유를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우울하거나 무기력한 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선택이 그냥 집에 가만히 있고 싶어 라는 쪽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자꾸 우울한 기분에 빠지게 되고 우울한 생각이나 감정들을 곱씹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운 날씨가 이런 걸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굳이 뭐 걸어 다니거나 사람 많은 곳 가지 않더라도 근처 카페라도 가서 앉아 계시면서 모르는 음악이 들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주의 환기가 되거든요. 또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꼭 몸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외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본인을 데려다 놓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더워요. 막 화가 나. 예를 들어 그러면 네. 딱 멈추고 지금 무더위다. 그렇죠. 네, 침착해야 된다. 이거는 나의 진짜 기분이 아니다. 네. 그렇게 무더위 때문에 생각하시고 오는 거다. 일단 일단 시원한 데 가서 좀 몸도 좀 약간 휴식을 취하게 하고 네. 너무 더워져 있으면 물도 좀 마시고 하면서 수분 섭취도 하고 약간 내 몸을 관리하다 보면은 또다시 좀 마음도 가라앉게 되거든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2층 카페에 있는 데 있잖아요. 네네. 2층 카페. 괜찮습니다. 들어갈 때 꼭 커피를 시키지 않더라도 눈치를 보지 않고 네, 적당히 근데 그 직원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렇죠. 항상
손목을 보고 달려 올라가셔야 됩니다. 마치 늦은 것처럼. 네. 올라간다는 일행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네네. 어떡하지 하고 좋은 올라가서 예, 환기시키고 좀 쉬면서 그 공짜물 좀 마시고. 네네. 아 이거 괜찮겠네요. 그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이런 고급 얘기를 들을 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네, 뭐 아주 좋은 방법이신데.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예. 아, 이거 카페 주인분들이 제 얘기 들으면 화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은 더위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혹시 추운 날씨도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네, 추운 날씨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우울증 치료할 때 주의 깊게 한번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 계절 변화에 따른 기분의 변화거든요. 특히나 여름에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우리 뭐 가을 탄다고 많이 하잖아요. 이 환절기에 기분이 축 처지거나 늘어지는 분들이 꽤 많이 발생합니다. 우울증이 좀 흔한 병인데 그중에 한 10% 그 우울증의 원인 중에 10% 정도가 날씨와 계절의 변화가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이를 계절성 정동장애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야,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정신과 의사는 진짜 좋은 직업이네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기운은 계속될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아유, 네. 행복합니다. 네. 그냥 기분을 말씀하신 거죠. 네, 네, 이상 그렇습니다. 기후가 행복한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요. 네. 근데 날씨가 추워질 때 이제 우리 기분이 좀 착 가라앉게 되잖아요. 네. 여기에도 또 이유가 있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일조량의 변화가 굉장히 좀 원인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겨울 되면 일단 일조량이 줄게 되고 추우니까 활동량이 줄게 되잖아요. 밖으로 잘 안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 몸에서는 햇볕 받으면 자연스럽게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는데 비타민 D는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세로토닌 합성에 또 관여를 하거든요. 그 햇볕 쬐는 시간이 줄게 되니까 세로토닌 합성이 잘 되지가 않고 자연스럽게 우울감이나 무기력감 같은 것들이 점차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신기합니다. 네, 북유럽 같은 나라는 좀 겨울이 길잖아요. 보통 겨울이 길고 좀 오후 3, 4시만 돼도 겨울엔 해가 지는 곳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런 특징적 기온을 가진 나라에서는 우울증 비율이 좀 높다. 다른 나라보다. 이런 연구도 있고요. 여담이지만 뭐 이런 나라에서는 친구들끼리 이제 인사하는 게 야 비타민 D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요? 안 먹었으면 먹어 이런 식으로 좀 챙기라고 얘기하는 게 좀 일반적인 인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너 오늘 기분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디 안 먹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네, 뭐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일조량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네, 신기합니다. 인체라는 게 또 그렇다고 아까처럼 또 너무 더우면 또 기분 나빠지고 추워도 맞아요. 기분 나빠지고 맞아요. 참 인간 어렵습니다. 예, 취약합니다. 네, 그 우울증의 경우 특히 이제 계절성으로 기분 변화가 심해서 생기는 우울증의 경우에 이게 다른 우울증과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울증 앓으시는 분들이 잠을 못 자고 밥을 잘 못 먹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인데 계절성 정동장애, 계절성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은 오히려 식사량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요. 식탐이 좀 늘게 되고 또 과식이나 폭식으로 또 이어지는 경우가 꽤 그래요? 많습니다. 네. 수면량도 잠을 못 자는 쪽보다는 오히려 좀 급격하게 늘어나서 하루 종일 잠만 자려고 하고. 저 우울증 같은데. 네, 일단 무기력감, 얘기해 주세요. 예, 심한 무기력감이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요. 네, 맞아요. 이런 우울증의 특징을 우리가 전형적인 우울증이 아니라서 비전형적 우울증으로 정의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봄 되면서 좀 회복되고 또 겨울 때는 또 다시 나빠지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계절에 따라서 기분 변화가 너무 심하고 겨울 시즌에 항상 무기력하게 보내는 분이라면은 계절성의 기분 문제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계절에 민감한 기분 변화를 가진 분들 아마 분명히 본인들은 약간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좀 민감하다는 거. 이런 분들한테는 그 치료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보통 계절성 우울증에서도 역시 치료는 비슷합니다. 뭐 보통 우리가 상담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추가로 증상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계절성 정동 장애의 경우에는 광선 치료라는 걸 합니다. 광선 치료. 광선 치료라는 건 어떤 기계가 있으면은 그 기계가 특정 파장의 빛을 내뿜거든요. 그것을 이제 일정 시간 동안 받고 있으면은 이것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게 그 일상 생활 리듬의 어떤 회복이 되고 또 수면 리듬이 좀 좋아지는 신기하네. 그런 효과를 얻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큰 기계를 썼었는데요. 요즘에는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기기로도 많이 개발이 됐거든요. 근데 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휴대해서 사는 거는 좋지만은 뭐 임의로 사용하지 마시고 네. 병원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사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진짜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날씨도 중요한데 요즘 또 미세먼지 얘기를 안 할 수가 네, 없잖아요. 아주 중요한 기후 변화죠. 정말 싫은 기후 변화인데. 맞습니다.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데 이 미세먼지 또한 정신 건강에 영향 미치죠. 이건 100%일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미세먼지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신과 문제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 오염이 불안, 우울, 분노, 짜증 같은 감정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적이 있는데 서울 시민 500여 명을 한 3년 동안 관찰했더니 대기 오염이 심해지면 행복감과 의욕이 줄고 반면에 걱정과 절망감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보였다고 하고요. 유럽에서도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한 50만 명 정도 굉장히 많죠. 네. 3년 반 동안 굉장히 대규모로 좀 조사를 했었는데 네.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에 살게 되면은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또 미치거든요. 유럽의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연이나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된 아이가 두뇌 발달이 느리다. 혹은 지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네.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 치매 확률도 좀 커졌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치매까지 네.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데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한 날씨 변화, 미세먼지 이런 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잘 지키는 거죠.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마스크도 쓰고 몸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 심한 경우에는 물도 자주 마시는 등 관리가 필요하고요. 정서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대기 오염은 바꿀 수가 없지만 좀 취약한 상태라면 좀 더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휴식도 취하고 관리해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른의 성장법 오늘은 날씨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전통 의상 한복 여행을 떠나보겠는데요.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한복을 입고 안녕하세요. 한복을 입고 오셨는데 처음에는 와 역시 모던한 대표답게 한복을 입고 계시는구나 했는데 이게 매주 보니까 또 익숙해집니다. 오늘 한복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실 건가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한복으로 떠나는 예술 여행입니다. 네. 보통 결혼식이나 돌잔치와 같이 예복의 용도로 입었던 한복이 최근에는 여행용 필수 아이템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에이. 진짜요? 잘 들어보세요. 예, 네. 예, 예.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오는 여행을 인바운드 여행이라고 하는데요. 네. 코로나 이후 급증하고 있는 인바운드 여행객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체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복 입기 체험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한국 분들이 외국으로 떠나는 여행을 아웃바운드 여행이라고 하는데 이 아웃바운드 여행에 있어서도 한복을 입고 에펠탑이나 미국 타임스퀘어 광장에 가서 사진 찍기와 같이 한복을 입고 세계 곳곳을 다니는 한복 여행가들이 생겨났을 정도로 이 한복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여행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네. 상상만 해봤는데 멋있네요. 네, 멋져요. 네. 한복을 입고 에펠탑 앞에서. 네, 인증샷. 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궁금한 게, 네. 우리 조 대표님 언제부터 이렇게 늘 입으세요? 일단 한복을? 늘 입는 건 아니고 주 5회 정도? 주 5회 정도? 네, 저희 정도 있습니다. 그 정도면 느리죠. 네. 뭐 운동할 때나 잠잘 때 빼고는. 아, 그렇죠. 그걸 네. 되고 있습니다. 네. 운동할 때 한복을 네. 입으면, 네. 근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입으시는 겁니까, 이게?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아재가 연주를 하면서 한복을 입을 기회가 아무래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연주복으로. 근데 제가 아무래도 키가 좀 크고 하다 보니까 어울리지 않은 거예요, 한복이. 아, 그래요? 네. 한복이 잘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한복은 키가 크면 안 어울립니까? 왜냐면 저고리 자체가 길이가 짧고 치마가 긴 형태이기 때문에 더 키가 커 보이고 마치 이제 배구 선수와 같이 키가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제 저만 이렇게 우뚝 솟아 있는 이제 사진 그 연주자들 같이 사진을 찍으면은 에펠탑이 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왜 나는 한복이 안 어울릴까? 그래서 이 저의 체형을 어떻게 하면 한복을 커버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코디를 해보면서 이런 한복도 입어보고 저렇게도 입어보고 하면서 이제 한복을 좀 많이 입어보니까 나름의 제 체형에 맞는 한복이 있구나. 그러면서부터 이제 한복들을 좀 많이 입고 또 이제 한복을 이렇게 하면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께 또 소개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복을 입는 이유는 약간 나 자신이 하는 일을 뭔가 드러내기 위한 이런 것도 있는 건가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연주를 할 때 한복을 이제 당연히 입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요새는 꼭 뭐 연주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에 이제 여행을 가다거나 나 에펠탑에서 멋지게 한복을 입고 사진 찍어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뭐 직종에 관련 없이 한복을 입는 또 추세, 또 외국인들도 한복을 굉장히 입어보고 싶어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 진짜 좀 그런 것 같은 게 제가 자전거 탈 때 경복궁을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네. 근데 한복을 입고 다니는 특히 외국인 젊은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종종 보셨죠? 네, 많이 봤어요, 사실. 네. 언제부터 이렇게 입고 다니기 시작했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언제부터 그랬을까? 네. 그게 한복을 입는 친구들이 보기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몇 년 전만 해도 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세계적인 아이돌 스타들의 한복 사랑 때문에 연관이 있습니다. 2020년에 경복궁 긍정전에서 한복을 입고 멋진 무대를 보여줬던 BTS의 한복 의상도 굉장히 화제가 되었고요. 또 같은 해 발매된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이라는 곡에서도 이 파격적인 한복 의상으로 폭발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5월 4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세계적인 음악예술 축제인 이 코첼라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로 초청된 블랙핑크의 첫 등장 의상 역시도 한복이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아이돌들의 한복 사랑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전 세계 1억 6천만 명에 달하는 한류 팬들이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입었던 한복을 직접 입어보고 경험해보고 싶은 건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류 팬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해보고 싶은 위시리스트가 이 한복을 입고 한국의 멋진 궁궐에 가보는 게 되면서 이 외국의 많은 한류 팬들이 한복을 입고 광화문 일대를 거닐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많이 보실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그 동네에 가면 네. 한복 빌려주는 곳들이 있나요? 전 거의 어디예요? 한복도 빌려 입어보고 싶으세요? 이렇게 말을 아닙니다. 네. 아니 뭐 근데 한복을 싫어한다기보다 네. 그냥 궁금한 거예요. 어디서 저렇게 빌려 입는 걸까? 네. 저 또 친구들은. 생각보다 네. 그 한복을 빌려 입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래요? 요즘은 이 궁궐 주변에 한두 시간 정도만 가볍게 한복을 대여해주는 한복 전문 대여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사진 찍고 싶어 하니까. 네, 사진만 찍게. 얼른 찍고 제 반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복궁 인근만 하더라도 2016년에는 5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네. 작년에는 30곳이 넘는 대여점이 성업 중이에요. 그래서 한 10,000원에 30,000원 정도만 내면 2시간 내외로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거닌다거나 또 한복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예쁜 한복을 입고 사진도 찍고 먹어보는 그런 즐거운 한복 여행이 가능해진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 한복을 입으면 네.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요?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이것도 또 꿀팁 중에 하나인데요. 네. 한복을 입으면 이제 서울을 대표하는 모든 고궁을 무료로 입장을 할 수 있어요. 진짜요? 네, 모르셨죠? 몰라요. 네. 잠깐만요. 조 대표님이 입고 있는 이런 개량 한복 같은 느낌도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뭐 노출이 심하거나 네. 이건 내가 딱 봐도 한복이 아닌데 뭐 이런 정도만 아니면 웬만하면 다 입장을 시켜줍니다. 네. 그래서 또 경복궁이 대표적이잖아요. 경복궁만 아니라 서울의 5대궁인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까지 무료 입장이 가능한 건데요.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종로구에서 지정한 5대 궁궐 주변 음식점 80여 곳에 방문을 하시면 최소 10에서 20%의 할인 혜택까지 이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이거 그래서 진짜 괜찮은데요? 네, 그래서 꼭 한번 한복을 입고 네.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쪽의 데이트나 이런 쪽의 여행을 계획하실 때는 이거 무조건 입어야겠는데요? 아, 무조건 음식점이고 그렇죠. 네. 궁궐 입장도 가능하고요. 네. 이 한복 여행은 그러면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만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죠. 네, 사실 한복 대여의 원조 도시가 따로 있어요. 바로 전주입니다. 네. 전주가 본격적으로 한복을 빌려주기 시작한 것은 무려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한복을 사랑했던 한 청년이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복데이 행사를 개최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한복데이는 전주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작은 축제였어요. 네. 근데 당시 한복을 대여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옷장 속에 있는 부모님의 한복을 꺼내와서 축제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네. 이마저도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나도 참가하고 싶어요. 그랬겠죠. 그래서 이 저렴한 가격으로 한복을 빌려주고 또 이 한복 차림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와 이벤트를 기획하면서 이 한복 대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학생들이 추진하는 축제였다 보니까 이 가게를 빌릴 비용도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이 간이 부스 리어커를 세워서 한복 대여를 시작하게 됐어요. 세상에. 네.
그래서 이게 은근히 또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다 보니까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체험용 한복 대여점들이 생겨났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전주에서 3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한복을 빌려 입었다고 하니까 이 한복 대여의 성지다운 수치가 그 정도라고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 해외에서도 네. 이렇게 한복을 입는 풍경 볼 수 있나요? 이거 출장을 많이 가시니까 네. 어떤 경험들이 있으세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뭐 한국 유학생들이나 여행가들이 많이 한복을 입고 찍는 경우도 있었고 요새는 또 한복을 입고 버스킹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연주자들이 네. 이 한국의 음악을 한국 밤을 외국에서 알리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한복을 입고 전 세계에 있는 광장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연주를 하고 전통 음악 네. 연주를. 네. 오. 그래서 막 아리랑도 연주를 하고 뭐 태극기도 이제 악기에다가 달아가지고 연주를 하고 이런 친구들이 꽤 있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한복과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님이 직접 무대에 오르시잖아요. 네. 한복을 입고. 네. 그럼 반응이 어떤가요? 이제 소위 국뽕이 차오른다고 하죠. 이렇게 차오릅니까? 네, 굉장히 차오르고 괜히 막 태극기 보면 눈물 나고. 눈물 나고 이제 애국가만 들어도 울컥하고 이게 알아요. 그 네. 한국에서와 느낌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외국만 나가면 그렇게 되잖아요. 왜 벌써 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 아니고. 네네네. 그러시면 안 돼요. 아침 아닙니다. 6시, 7시도 안 됐는데. 네. 네, 눈물이 보이네요. 네. 반응이 굉장히 좋다. 네. 그렇군요. 그 세계 각국의 의상들이 사실 있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저마다의 멋과 매력이 있겠지만, 참, 한복이 가진 매력이랄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한복을 많이 입다 보니까 왜 내가 이렇게 한복의 매력에 빠져서 한복을 입나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네네. 그랬더니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뭡니까?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하는 옷이 바로 한복이에요. 약간 너무 좀 잠깐만요. 시작? 네. 시작은 어떤 거죠? 태어날 돌잔치. 때 네. 가장 처음 입는 옷이 바로 베네쩌 거울이죠. 그것도 한복이구나. 그리고 네. 누군가 돌아가시면 네. 마지막으로 입는 옷이 수의 한복이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옷이 바로 한복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한복이 단순히 예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철학적이고 고귀한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면서 그게 또 나름 저와 이 생과 사를 함께하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옷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가장 한복의 큰 매력과 가치가 아닐까. 그러네요. 또 잔치 때 입고. 잔치 때 입고 결혼할 때 입고 환갑잔치 때 입고 그러네. 생애 주기에는 항상 한복이 곁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뽕이 이제 울컥하면 예. 한복 만세. 만세요. 네. 네. 네, 어디서 이런 좀 뭐랄까요? 좀 개성 있는 네. 좀 특이한 네. 한복을 구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쇼핑하세요? 또 꿀팁을 제가 대방출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제가 아무래도 한복을 입고 전 세계 방방곡곡 다니다 보니까 방금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도대체 한복 어디 가서 구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구매를 하냐면 1년에 한 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진흥문화진흥원이 주최하는 한복 상점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전국에 있는 한복 디자이너들과 업체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는 일종의 한복 엑스포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는 74개 업체가 참여했고 올해는 88개의 한복 업체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내노라하는 한복 업체들의 한복도 구경하고 또 참여 업체들과의 직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복을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올해도 이 한복 상점이 열리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복 상점이라는 행사가 네. 1년에 한 번 있는데 네. 여기서 그러면 이제 모든 쇼핑 다 하신다고요? 한 번에 그냥?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진짜 88 전국에 있는 한복 업체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거기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한복을 접해보고 또 신상들도 한 번에 한 괜찮네요. 곳에 갈 수 있으니까 엑스포니까. 네,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으로 많은 한복들을 좀 구매하는 편입니다. 네, 올해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리네요. 네. 일정 되시는 분들 체크하셔서 하루쯤 꼭 네.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오늘 예술로 떠나는 여행, 한복을 누가 어떻게 입는지 한복 여행을 함께 즐겨봤습니다. 모던 한의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 메밀이었습니다. 윤미숙님, 모밀과 메밀 같은 말 다른 글자인데 사투리인가요? 하셨는데 메밀이 표준어고요. 모밀은
사투리입니다. 네, 0843님 정답 메밀입니다. 매일 아침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특히 농작물 설명해 주시는 분 수원 씨앗도서관장님 너무 재밌습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예, 감사드리고요. 또 799 하나님 정답 메밀입니다. 여름철 땀을 식혀줄 최애 음식은 냉면과 막국수죠. 맞습니다. 네. 오늘 좀 많이 더울 것 같기도 한데 네, 시간 되시고 여유 되시는 분들 막국수나 냉면 즐기시길 바라겠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요. 오늘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뵐게요. (1년에) 한 번 이상 농지를 경운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지의